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만 모으고 모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묻힌 뉴스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바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칫 주진우 라이브를 평일에 못 챙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소사 없어도 바빴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네.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주진우 라이브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이런 거를 네. 골라가지고 오늘 토요일 방송만 들어도 일주일 동안 나왔던 주진우 라이브 다 들은 것처럼 알차게 들을 수 있게 아이템 쏙쏙 뽑아온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김기아 기자 토요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만나고 그런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에이스들입니다. 에이스들. 저쪽에서 제가 순수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 경찰이 하나 나와요. 꽉 불리라고 와가지고 계속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경찰청 가면 에이스거든요. 그렇군요.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이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법안을 만드는 그런 에이스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재롱 부리고 있어요. 그 사람 경찰청에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 에이스입니다. 실화입니까? 싫어요. 저는 에이스 아니면 안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면 절대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 토요일에 스페셜 패키지 여러분에게 김기아 기자가 이렇게 꾸러미를 꾸려서 이렇게 선사한다는 거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이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밑에 라이브 나우라고 뜹니다. 이 지금 라이브 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누르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기아 기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선물 꾸러미 챙겨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이 주진우 라이브 어떻게 들었는지 이 청취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선물은요, 심지어 3만 원 상당의 치킨, 바삭바삭하고 겉바속촉한 치킨 교환권 3만 원치 드리겠습니다. 자, 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모두 다 드리고 싶죠? 네. 마음은 다 드리고 싶어.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3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후기는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 주진우 라이브를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친구한테 카톡 보내듯이 친구한테 불평불만 얘기하듯이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물로 부족하다. 그럼 저한테 특별하게 후기에다가 옆에다 달아주세요. 김기아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김기아도 드립니다. 이거 공매도 아닙니다. 치킨뼈 발라드립니다. 네, 그렇죠. 김기아 공매도 아니에요. 참, 지금은 이렇지만 KBS를 짊어지고 한국 언론을 짊어지고 갈 기자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고 갑니다. 자, 김기아 기자 묻힌 뉴스 한번 파보자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좀 너무 가슴 아픈 화재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게 1월 31일 지난달이죠. 이 새벽 3시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철거 예정 지역 주택 밀집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이 화재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유, 불이 났는데 사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참 한국에 이게 돈 벌러 왔고 한국에 손녀 보러 온 할머니. 참 사연이 너무 딱한 게 우리가 네. 이제 우리 주변 이웃의 어떤 이런 참변도 슬프지만은 우리 외국인 노동자분들 주변에 요즘 이런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도 그렇고 참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필리핀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신 여성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어머니인데 그런 분들 많아요. 많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아이를 둘을, 하나는 10살, 하나는 7살짜리 아이를 낳고 잘 살고 계셨는데 아이들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의 어머님이 지난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본인은 일을 하셔야 되고 네. 남편분은 또 돈을 벌러 중국으로 가셨어요. 아니, 중국 가버렸어요? 네, 남편분은 또 중국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이 필리핀 여성분이 혼자 이제 둘을 키울 수 없으니까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 아이들에게 외할머니죠. 예. 외할머니를 또 필리핀에서 모셔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외할머니랑 필리핀 이제 아내분, 어머니랑 아이 둘이랑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신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버님은 생계를 위해서 중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 소식 듣고 황급히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아니 합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사람이 죽다니요. 이거 참. 근데 좁다란 길다란 그 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었다면서요. 그 그렇습니다. 사는 집이. 여기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철거 예정 지역,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조이 너무 좁고 언덕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른바 달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자들이 이 화재 뉴스 같은 거 쓰면요, 보통 뭐 20분 만에, 뭐 10분 만에 뭐 이렇게 큰 불이 꺼졌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여기는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1시간 20분이면 뭐 건물이 집이 다 전소하기 그렇죠.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어머니는 지금 이제 원래 이 지난해 9월 10월쯤에 어머니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하시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공장에 실직을 하게 되셨고 생계가 이제 막막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만 여기서 살아나오시고 모두 잃고 혼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만 살아남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살아남고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우리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자, 화재 원인은 뭐였어요? 이게 불 나기 쉬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집이 이제 구조 변경이 안 돼가지고 보일러 설치를 못해서 추운 날에 석유 난로를 아랫집이 뗐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랫집이 석유 난로를 뗐는데 이 석유 난로에서 불이 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립과학사연구원 등 이제 관계 기관들이 지금 합동 감식을 해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원주시는 지금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대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가 얼어 죽은 외국인 노동자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번에는 불에 한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 다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웃인데요. 우리 이웃인데 어려울수록 우리 이웃은 어렵게 살진 않나, 밥을 굶진 않나, 또 불이익을 보지는 않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픈 뉴스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뉴스 계속 전해야 조금씩이라도 조금 따뜻해지고 나아지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전하자고요. 다음 묻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번 뉴스는 좀 약간 무서운 뉴스입니다. 이제 또 무서운 뉴스예요. 네. 이게 공무원분들 또 이제 원전 관련 얘기인데요. 원전이요? 요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원전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전력의 4분의 1쯤 되는데 KBS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 아이고, 뭔 여기 내용이 있냐면 보고서 잘 안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막 숨기는 일이 그렇죠. 좀 비일비재했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원전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뭐 노심이 녹아내린다거나 폭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여기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수소 폭발, 그러니까 안에서 수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예.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핵심 안전 설비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에 들어가는 이 설비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럼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안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이 수소 만에 폭발, 하나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여러분 수소 폭발 잘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냥 후쿠시마 원전 폭발 생각하시면 돼요. 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연료봉 노심이라고 하죠. 여기가 용융 녹아내린 다음에 이것 때문에 경납 건물 안에 수소가 꽉 차면서 폭발이 된 거거든요. 예. 이게 수소가 공기 중에 농도가 4%만 넘어도 그냥 폭발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안전 장비로 이걸 이제 수소를 빼내는 환기 설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전원이 차단되니까 이 환기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고 이후에 이제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런 수소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원 없이,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져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수소 제거 장치 PAR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라. 네, 이런 거 이제 해야죠. 권고를 해야죠. 했어요. 예.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폭발나고 막 고장나고 이러면 전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제 요구를 한 거 이걸 만들어라고 그랬더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가 그냥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가 이 장치의 촉매 장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자동차 같이 그 배기가스를 이제 걸러내는 그런 것 같이 요거를 통과시키면은 요 수소가 물이 되는 요런 장치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291억 원을 들여가지고 2015년까지 전국 모든 원전에 다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네, 돈이 좀 비싸더라도 해야죠. 이거는 뭐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죠. 그럼요. 네. 해야 되는데 지난 2018년 9월에 이거 근데 괜찮은지 이게 지금 장치가 잘 되는 건지 독일에 있는 한 시험 업체에 보내가지고 수소 위협 완화 실증 실험. 그러니까 수소 위협이 진짜 줄어드는지 실험을 했는데 예. 이게 문제가 수소 제거량이 굉장히 미흡했다. 아니 이거 돈만 쓰고 이거 국민의 혈세인데 세금만 쓰고 안전 설비로도 부족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예. 지금 위협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예. 그래가지고 한수원이 2019년에 재실험을 했어요. 재실험했더니 재실험했는데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50% 수준. 그러니까 엄청 부족한 거죠.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한심한 수준이에요. 한심한 수준. 그렇죠. 이러면 당연히 뭐 이거를 다 뜯어내고 새로 이거를 설비를 하던가 해야 할 텐데. 한수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수원이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KBS 팀이 물어봤어요.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 이 독일 실험은 구매를 위한 인허가가 아니라 심층 연구를 위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한 거에 불과하다. 아니, 추가적으로 했는데 미흡하다면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예. 또 그리고 장치 이상 여부는 이 정기적 성능 시험을 통해서 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 독일에서 실시된 실험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게 예를 들어 평소에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상황에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필요한 그런 장치거든요. 그걸 위해서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막대한 장비를 비용을 들이고 장비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랄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장치의 이 촉매 온도가 되게 높아지고 500도 넘어가고 또 막 물이 뿌려지는 등 이 원전 실제로 중대 사고가 났을 상황을 상정해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비슷한 환경을 만든 실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이 촉매가 가루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불꽃으로 막 튀는 거예요. 불꽃이 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한수원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냐? 본인들 보고서입니다. 큰 위험이 놀라가지고 지금 네, 카메라가 큰 위험인 놀라가지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보면. 네. 큰 위험이라니까. 네. 그런데요. 갈까요? 네. 네. 이 불붙은 촉매가 막에 타라르게 가루가 날리면은 수소 연소가 더 일어나가지고 원자로 내부 압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네. 적시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보고서에서. 네. 게다가 이제 자문을 맡았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이 경납 건물 내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가지고 불꽃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 수소 폭발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수소는 말 그대로 수소 폭탄을 만드는 그런 원료 아니에요. 거기에 불꽃이 팍팍 튄다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원자, 분자 모르는 사람들도 이건 위험하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들어도 생각해요. 위험하죠. 왜?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한수원에. 그랬더니 한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독일 시험 결과는요. 인허가에 필요한 구매 규격 또 실제 장치의 운전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실험한 거다. 당장 장비 교체 등 후속 조치는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촉매 가루가 불티로 막 불부터가 날리는 거는 이상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 현상이고 인식했고 위험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대요. 조치를 어떻게 취한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해 7월에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사이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보완책을 내놔야 할 텐데 지난해 7월에 이 독일 실험 결과 나온 지 2년 지났죠. 지난 7월에 이 실험 내용을 포함한 원전 안전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상 현상인데 문제 없다. 그 불붙은 촉매가루 휘날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럼 대책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 불붙은 촉매가루 문제는 관련 부서와 장치 제조사의 문제를 그냥 공유만 했다라고 했어요. 이거 전문가들이 좀 지적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원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알려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적 성능 시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를 한수원 분들도 굉장히 뭐랄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제보를 받은 건데 석윤열 교수 아까 말씀드린 석윤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전 폭발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현장 조사 등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원안위가 요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니까 좀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요. 이거는 만약에 뭐 혹시나 정말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났을 때는 정말 굉장히 넓은 범위의 큰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원전 관련돼서는 이런 안전성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사보다는 원전을 포기했고 경제성 그리고 거기에서 그 뒤따르는 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해 볼까요? 김기아 기자,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좀 시끄러웠던 핫했던 이야기가 바로 USB예요. USB. 네, USB에 담겨 있는 파일들 예. 버전이 뭐 몇이고. 네, 처음에 이 USB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도보다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몰래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밑장 빼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팍 증폭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느냐?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여기에 원전 지원 계획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월요일 코너인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선 넘은 정치 공세라고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자마자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정치 공세는 청와대가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상을 밝혀라. 근데 그 김용남 전 의원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예전에는 저희 이 프로그램에 뭐 자주 나오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아주 티키타카 여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정치 공세를 먼저 시작한 거,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선 먼저 넘은 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라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이슈가 그렇게 이적행위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서 실제로 여기에 뭐 북한에 이걸 지어주려면은 돈도 가야 되고 트럭도 가야 되고 인공위성도 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래 지어주는 투명 원자력 발전소 기능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최민희 의원이. 뭐 지금 뭐 대북 제재 상태이기 때문에 쇠붙이 하나, 그렇죠. 기계 하나 못 주죠. 트럭 하나 못 가죠. 예. 원전 발전소 아니면 건물을 하나 지어줄 수도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아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붙들어 잡고 있다. 그냥 딴지 건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정권에서 이런 얘기는 조금 했어요. 북한이 전력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이렇게 취재 갔을 때 아파트가 30층, 40층짜리 아파트는 쑥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 불을 못 켜고 네. 엘리베이터 가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40층 30층, 40층을 걸어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땔감이 뭐였냐면은 전기가 지금 안 가기 때문에 거기서 석유를 떼거나 석탄을 떼거나 나무를 떼는 사람들도 있어요. 30, 40층에서요? 그래서 전력은 굉장히
뭐 필수 아니 뭐 가장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뭐 기초 인프라죠. 그래서 기초 항상 인프라인데. 전력에 대한 그 갈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가 전기를 지원해 줄 테니 발전소를 어떻게 지어 줄 테니 어떻게 하자. 이 부분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캐도가 있잖아요. 캐도도 계속 있었고. 있었던 얘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수로 지원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거기서 김영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니 그래도 여기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면 거기서 이제 나온 그 플루토늄 같은 거 가지고 핵 무기를 만들면 어떡하냐 뭐 네. 이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시끄러우셨을 텐데 양쪽 의견을 동시에 이렇게 티키타카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월요일 방송됐던 정치적 원의 시점 하이라이트 부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김용남 의원님 사실 원전이나 뭐 발전소를 북한에다 지어주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도 있고 위반이죠. 미국의 제재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비밀리에 근데 그걸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이 안 끝났는데. 먼저 하시죠. 예. 예.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비밀리에 지어주기로 했다.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가 앞뒤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리에 지어줄 수가 없어요. 투명 원전 기술은 지금 인류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좀 추진하다 안 됐습니다. 네, 그게 불가능해서 제 말씀은 문제 제기할 핵심은 다른 것 같아요. 왜 산업부가 그 문건을 폐기했냐? 이게 핵심 같은데 이게 엉뚱하게 북한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기로 했다. 이건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환적 색깔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몽환적 색깔론이다. 최 의원께서 지금 워딩으로 세게 치고 나오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일단 전제가 틀렸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그 전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이라는 대전제가 앞장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핵무기를 포기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2018년 이 문건 당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나쁜 거라면서요. 그래서 탈원전 남한에 정책. 있는 네. 원자력 발전소 멀쩡한 것도 가동 중단하고 지금 앞으로도 안 짓고 원전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내용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사용 후 핵 연료가 나오잖아요. 소위 핵폐기물이라고 하는 네. 그 사용 후 연료를 재가공하면 그게 플루토늄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플루토늄은 다 아시겠지만 핵무기의 핵무기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순간에 섬찟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리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그런 계획을 국민 어느 분한테도 알리지 않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지 뒤있는 과정이야 뭐 인공위성에서 보면 보이겠죠. 근데 결정하고 돈 지원해주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알려지면 어떻게 막겠어요? 잠깐만요.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잠깐만요. 네. 돈 지원 못해요. 북한에 지금 손오공이 왔다 갔다 해도 지원 못합니다. 도깨비도 북한에 지원 못합니다. 이건 유엔 제재에 직접 위반되기 때문에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예.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 원전을 지어주기로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죠? 상식이고 94년 제네바 협의도 흑 연료봉을 폐기하면 원전 2기 짓는 예.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북핵 폐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는 기본 전제고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전제가 많은데 그 전제가 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게 극도의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면 사실 이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다면 저는 산업부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비밀리라면. 네. 이거는 해당 부처가 검토한 실무적 차원의 아이디어고 만약에 이 실무자가 북핵 폐기 없이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 그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공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국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고
이건 뭐 국외로 가면 미국이 당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이 되는 문제 제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탈원적 정책과 북한 원전은 뭐냐 이 부분 이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용남 의원님께서 살짝 팩트 체크가 잘못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지어지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월성 원전은 박근혜 정부 때 사법부가 중단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원전이 60년 동안 폐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도 이해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도요. 우리는 지금 5G인데 네. 일본 가면 3G 써요. 예. 그러니까 입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북한이 원전 지을만 하면 원전 짓는 거죠. 그건 북한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기술력만 팔아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걱정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혐의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가기 직전에 오밤중에 뭐 신내림을 받아서 산업부 간부가 이걸 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폐기한 자료 중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예, 제목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파일을 삭제했냐 이 부분의 문제 제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검찰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억측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만으로 월성 1호기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당이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에서 그러면 경제성 부분의 평가가 문제가 있는지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가 자, 이 원전 문제가 이 정치적 공방이 더 이어질 건지 누구한테 유리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북한 원전 공방이 구시대적 색깔론일까요? 아니면 이적 행위일까요? 이 원전 공방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용남 의원님. 결론은 문건의 내용이 밝혀져야 나오겠죠. 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부 국장이 왜 오밤중에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네. 삭제된 파일 중에 이번에 밝혀진 게 북한 원전 내용이고. 근데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길래 다른 산업부에 있는 간부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다고 하더냐. 예. 그랬더니 그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간부들이 나는 지금도 삭제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삭제가 안 되고 검찰에 그대로 입수가 됐으면 더 큰 난리가 났을 거였기 때문에 삭제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저 공무원이 그러다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네, 두 분 구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 자기 신분의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었는데 요번에 요게 밝혀지고 나니까 제가 요거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오밤중에 난리치면서 삭제한 게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했던 최민희 의원. 네. 아유, 그렇게 산업부 국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했다면 우리 검찰의 포렌식 기법을 우습게 본 거죠. 이거 다 복구했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금방.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좀 ICT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다 풀었어요. 지금 포렌식으로. 그러니까 네. 삭제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세트였던 것 같아요. 정의영 외교부 장관 청문회 참고인으로 볼튼을 신청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요거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북한 원전을 김종인 위원장이 세게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흔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게 논평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보궐 선거를 넘어 대선 때까지 쓰실 것 같은데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몽환적
색깔론이다. 이게 환상 속의 그대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아까 김용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왜 파일을 폐기했냐. 네. 이런 팩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에는 별로 큰 영향이 그래서 없어요.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폐기한 이유가 있겠죠. 자,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한 월요일 정치적 원의 시점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주진우 라이브는 풀 버전이 제맛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두 분의 티키타카를 이제 풀로 즐기시면은 지난주에 그 시끄러웠던 이슈가 한 번에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꼭 풀 버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신 다음에 2월 1일 월요일 1부, 2부 쭉 들으시면 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2부까지 이어졌어요. 코너 클립도 따로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저희가 라이브 나오 지금 라이브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 다음으로는 어떤 장면이죠? 네, 다음 장면 이것도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 네.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관 탄핵 이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목요일 훅 인터뷰에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 국회의원이 돼서도 계속해서 법관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그 의미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 이게 정부와 여당의 이 사법부 길들이기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원래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서로 그냥 터치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라는 게 있다. 예. 이 경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너무 올드한, 너무 오래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네. 탄핵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 먼저 사표를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지금 사표를 받으면 안 되니 그냥 이렇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해가지고 몰래 녹음을 했다가 이렇게 공개를 빡 했어요 언론에. 그렇습니다. 아 신기했어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판사를 저도 저렇게 하는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받으면 휴대전화 버리거나 없애버리고 판사들은 녹취해가지고 막 공개하고 네. 야 이거 참 다 같은 정말 네. 사람들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정말 너무 섬찟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시거든요. 예.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식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훅 인터뷰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분들 위해서 목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법원에서 나와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법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수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서도 법관 탄핵을 외쳤고요.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네. 솔직히 2018년도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제가 참여해서 네.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판사 시절부터요. 예. 또 오늘은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그 판사제에서 탄핵을 가결한 것은 법관 독립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 네.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반기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오래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오히려 삼권 분립의 근본 철학을 구현하는 일이죠. 네. 삼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네. 삼권 분립 정신에 가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법사항을 판결로 감시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네. 사법부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예. 그리고 명백한 위헌 행위가 있다라고 일선의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그걸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십니다. 네. 그 사법부 내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도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예. 이거는 저도 이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법농단 세력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라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받아야 법원이 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네.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법관 탄핵이 이제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건너갔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지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임이나 해임이 아니라 임기 만료로 인해서 2월 28일경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즉 탄핵 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처럼 절차가 중지가 안 되는다고 볼 경향이 큽니다. 네. 법리적으로 기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2월 28일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면 네.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이고, 그래요?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그 직을 면하는 거잖아요. 네. 면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각하를 하더라도 이유 부분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하를 할 수도 있죠. 아주 중요한 지금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사임하고 해임처럼 중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 판단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헌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이수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판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법관한테는 하물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임성근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사들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재판부는 무죄를 줬을까요? 이게 직무 권한이 중요한데 직권남용죄에서 네. 직권남용죄라는 건 일반적 직무 권한 내에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네. 이렇게 재판을 관여하는 행위 자체는 법관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일탈해서 행사할 권한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권한 밖에 일을 했으면 권한 밖에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직권남용죄 범죄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그 직무를 갖다가 초과해서 행사한 경우 네. 그거를 그 직권남용죄로 하고 있어요. 네. 법리가.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해야지 다른 사람 재판 관여하는 거는
자기 권한이라고 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재판관을 행위를 했지만 그거를 무죄라고 본 거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많이 화가 났는지 어떻는지 오늘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는데 판사들은 상관 만나고 그러면 그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녹취하고 녹음하고 그러나요?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관례가 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듣고 예. 좀 굉장히 섬찟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법관이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하고 맘 놓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도 예.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판사님들이 오히려 정치적 행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렇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대법원장을 이렇게 흔들어서 법원 전체로 하여금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위까지 한 거죠. 법원 내부 법원 내부 판사 동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김영수 대법원장님이 유연적인 어떤 위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김영수 대법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 어떻게 하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한 걸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가 이제 탄핵을 논하고 있으니, 네. 그거를 국회 권한을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죠. 전체적인 취지가. 그렇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한테는 또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사실을 할 때, 그거를 거절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하이드님께서 말장난이죠. 직권남용은 처벌 가능하지만 직권이 없는 지위를 남용하면 처벌할 수 없다. 말장난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님들은 그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무죄를 주는 거죠.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직권남용 유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다른 예전의 대법원 판례들은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보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단은 똑같은 논리로 지금 무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직권남용죄를 사실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직무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하려면은 네. 그 구성 요건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법률의 해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의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탄핵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발언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신 그 녹취록 때문에 그런다는 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전혀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발언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탄핵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탄핵한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도대체 탄핵 소추할 사유인지 아닌지 오히려 겁박을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정치적 겁박이다.
자, 국회에서 법관 탄핵, 사법개혁 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법에? 탄핵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관 탄핵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즉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잖아요. 이제 네.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강화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사법개혁을 위해서 갈 길이 좀 멀지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냐, 네. 이게 굉장히 지금 걱정들이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상식을 이게 정말 통하는 판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과 이제 그 임사를 네.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제 그 재판 관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법관 독립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이제 그런 거 일러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법률안을 지금 제가 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안을 민주당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목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훅 그래야 된다고? 훅 인터뷰. 훅. 훅 인터뷰. 자, 방송 풀 버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신 다음에 2월 4일 목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 또 인터뷰가 너무 내용이 또 좋아. 그래서 인터뷰 클립만 따로 있기도 합니다. 요거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함께했습니다. 김기아 기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오는 그런 묻힌 뉴스였고요. 저희가 또 일주일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문제만 다루면요, 사법부 탄핵, 그리고 북한 원전 사건은 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만 들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김기아 기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선물 주고 그냥 갑니다. 가지 않으면 선물 드리고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입니다.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요 나옵니다. 주진우 라이브라는 게 그 나오는 요거를 친구로 추가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주진우 라이브 내가 들어봤는데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별로더라, 이런 청취 후기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중에 저희가 3분을 모셔가지고 3분에게 3만 원어치 치킨, 바삭바삭한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뼈 잘 바르는 김기아 기자 보내겠다니까요. 제가 발굴해 드립니다. 네, 에이스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김기아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분,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김기화였습니다.